자, 일단 이번 재무관리 1차 시험 총평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쉬웠습니다. 그죠? 작년보다는 확실히 쉬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부 많이 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고, 재무관리가 이제 2025년 시험부터 비중이 늘어나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기분이 좋았는지 시험을 쉽게 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평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형 기준으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이고요. 화폐의 시장가치 문제입니다. 보시면 투자자 A씨는 10년 후에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15년 후에 7천만 원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10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율, 할인율이 달라요, 여러분. 10년 동안의 이자율 6%고요. 그 이후 5년 동안의 이자율은 4%입니다. 그때 매년 말에 납입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면 납입해야 되는 금액은 요 10년 만기 정기적금 납입액이겠죠. 요 납입액을 얘기하는 거라서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년 만기 정기적금의 현재 가치랑 10년 후에 5천만 원 받고 15년 후에 7천만 원 받고 각각의 받는 금액 있죠? 5천만 원과 7천만 원. 그거의 현재 가치가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10년 만기 정기적금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리금, 이게 납입금이죠? 이 납입금에서 PVIFA. 자, 10년 동안의 이자율이 6%니까 PVIFA 6% 10 하면 10년 만기 매년 말 정기적금의 현재 가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의 현재 가치랑 7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합해야 되잖아요. 5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PVIF 6%의 10, 7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자 11년부터 4% 그리고 6%니까 7천만 원에 일단 10년 말 가치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그 값을 이렇게 식 하나로 만들면 되고, 그때 미지수가 요겁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현가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대입해서 원리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의 정답은 일단은 2번인데 A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A 연구연금입니다. 연구연금은 매년 CF가 연구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그거를 할인율 R로 나눠버리죠. 현재 가치는 무한대예요? 현재 가치는 무한대가 아니죠.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A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 보시면 성장연금이 있어요. 성장연금은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하는데 이 성장연금을 연구성장연금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기 2에 보시면 연구성장연금이라고 따로 줬어요. 그러면 성장연금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연금인데 일정한 성장률로 현금흐름이 상승하는 거고, 연구성장연금은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하는 만기가 없는 연금입니다. 일단 미래가치랑 현재가치, 이거는 성장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금이 마찬가지죠. 모든 연금이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큽니다. 할인율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보다 당연히 디스카운트 되니까 작고, 미래가치는 현재가치보다 당연히 할인율만큼 올라가니까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B는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C, 연금. 여기서 연금은 연구연금과 구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연금에서 현금흐름의 성장률이 0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N년도만 성장연금의 현금흐름을 구하면 1차 연도의 현금흐름에서 1 플러스 G에 N-1승을 곱하면 그러면 N년도 말 성장연금의 현금흐름이 나오겠죠. G%만큼 성장을 하니까. 2차 연도는 CF1에서 1 플러스 G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N차 연도는
n-1승 요걸 곱하면 되겠죠. 그때 G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요 CF만 남잖아요. 그래서 G가 0이면 일반 연금의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D 보겠습니다. D 성장연금입니다. 여기서 성장연금은 내용연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CF1부터 그 다음에 CF1의 1 플러스 G의 n-1승까지 이 현금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때 성장률과 할인율이 동일한 경우, 자 여기다가 R과 G 요거를 같게 하면 G 대신에 R을 집어넣은 다음에 전개하고 요거를 약분시키면 그러면은 요렇게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무한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D는 틀렸고요. 자, E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성장연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을 이제 쓰면 되겠죠. 현재 가치. 자, 그때 성장률이 0보다 작다. 여러분, 성장률이 0보다 작을 경우에 현재 가치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나중에 2차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MM 이론 하에서는 무성장 연구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CEQ법으로 바꾸면 일정한 비율만큼 현금 흐름이 감소하면서 그 CEQ법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 식을 별도로 공부하게 되는데, 굳이 뭐 그거는 2차 가서 공부를 하시되, 어쨌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G가 마이너스면 뭐예요? G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점점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점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쓸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G가 R보다 같거나 클 때 이 공식을 쓸 수 없는 거지. G가 음수일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본 예산이고요. 자, 자본 예산에서 이미 투입되었으며 투자한 선택 시 투자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회수가 예상되는 비용이 있대요. 그러면은 고려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고려할까 말까는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한다고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선택을 안 했을 때 그 현금 흐름의 차이가 나면 그 현금 흐름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선택을 안 하면 회수를 못하고 투자한 선택을 하면 다시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선택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현금 흐름이 달라지죠. 이미 투입됐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했었잖아요. 투자를 선택을 했을 때 현금 흐름, 투자한 선택을 안 했을 때의 현금 흐름이 차이가 나면 그 현금 흐름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내용이니까 1번을 답으로 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이로 인해서 기존 제품의 매출에 영향받을 것을 고려된다면, 맞죠? 이거 부수적 효과 고려해야겠죠? 신제품이 출시되면 기존 매출액이 달라진다. 그러면 당연히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랑 안 할 경우에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자본 예산은 우리가 장기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얘기했고, 고정자산, 비유동자산이 장기 자산이죠. 그래서 3번 맞는 문장이고, 1년 이상 기간에 걸쳐서 나타내는 자본적 지출, 이 자본적 지출이 투자하는 금액,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본적 지출, 캐펙스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자, 미래 현금은 추정해서 이자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자본 비용은 고려되지 않고, 자본 비용은 언제 고려돼요? 그 추정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때 고려가 되죠. 그래서 할인율에 고려되니까 이자 비용 고려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자, 28번은 항상성장 모형 적용하면 되죠. 자, A기업의 1년 후 주당 순이익이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0% 유보해서 재투자하고, 주식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이 20%, 이거는 자본 비용이고, 현재 주가가 3만원, 주가를 줬어요. 그때 미지수가 뭡니까? ROE네. 미지수가 RO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성장 모형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좀 다르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풀 때는 아마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업의 주가가 3만 원이죠? 여기다가 3만 원을 쓰고 요 ROE를 미지수로 한 다음에 이 공식을 전개해서 ROE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성장 모형 공식을 알고 있냐 없냐 요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ROE가 그 항상 성장 모형에서의 미지수가 된다. 예전에 뭐 배당도 미지수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를 구하는 적도 있었고요. ROE가 미지수로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투자안의 평가 전형적인 문제인데 물어보는 게 연간 균등 가치, 연가 등가 가치. 우리가 배울 때는 연간 균등 가치라고 하는데 연간 등가 가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균등 가치를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되죠. 오랜만에 연간 균등 가치 관련된 문제가 1차에 나왔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현금으로는 되게 심플합니다. 자동차인 특수부품을 연간 50개씩 개당 1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은 X부품이 Y자동차한테 10억 원에 판다는 거죠. 연간 50개. X부품은 특수부품 생산을 위해서 Y자동차한테 제공할 특수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250을 투자를 하고 5년에 걸쳐 정액법상과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감가상각비 50억, 변동비 고정비용이 있으니까 CVP 분석과 연결시켜가지고 푸시면 되고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는 과거 1차 기출에도 재무관리 기출에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OCF 구하시면 되고요. 법인세율 30%, 자본비 10%입니다. 그래서 OCF만 잘 구하면 돼요. 10억에서 5억 빼고 개당 공원이익이 5억이고요. 거기서 50개 곱한 다음에 고정비 빼고 1 법인세율 하면 EBITDA 곱하기 1 T고요. 감가상각비 아까 50억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감가상각비를 어디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감가상각비 절세효과 50억 곱하기 30%에서 연간 85억이 나오고 5년 동안이죠. 그 다음에 250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NPV를 구해요.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NPV가 아니라 연간 균등가치죠? 그러면은 NPV를 가져다 주는 매년 똑같은 현금 흐름은 뭐냐? 매년 똑같은 가치는 뭐냐? 매년 AEV가 5년 동안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걔가 5년짜리 연금이 되는데 그거의 현재 가치가 72.218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218억을 PVIFA 10% 5 여기 3.7008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19.05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이 문제는 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왁을 구하기 위해서는 MM 공식을 써도 되고 근데 MM 공식을 쓰려면 로우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반영된 할인율을 알아야지 MM 공식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왁 공식은 이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 각각의 KD, KE 구한 다음에 각각의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보들을 다 하나씩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400%의 부채 비율이 있어요. 여기 V분의 B는 80%, V분의 S는 20%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자 KD와 관련된 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부채는 전액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권의 액면이자는 10%고 시장가격은 액면가랑 동일하다. 액면가랑 동일하니까 액면채죠? 그러면 요 액면이자율이 KD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썼고요. 법인세율 20%. 그 다음에 KE. 자, KE는 여기 붙어 있네요. 보통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K를 구할 때 그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합니다. 하나는 항상 성장 모형을 좀 변형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CAPM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보통 CAPM을 이용해서 구한 KE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로 보죠. 그리고 지금 3만원의 주당 내재 가치가 있는데 3만원의 주당 내재 가치를 이용해서 KE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줘야 돼요? 1년 후에 예상 배당금이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1년 후에 예상 배당금이 없죠? 그냥 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장 모형을 변형해서 K를 구하려면 K2는 배당 수익률 플러스 배당 성장률인데 배당 성장률 2%는 있지만 배당 수익률을 지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CAPM을 이용해서 K2를 구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2는 5%에서 MRP 10%에 곱하기 2 해서 25%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중 20% 해서 11.4%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3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은 두 방안의 주당 순이익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자본조달 분기점이래요. 자본조달 분기점이라는 용어는 뭐라도 되죠? 두 방안의 주당 순이익을 동일하게 하는 자본조달 분기점이라고 했으니까 주당 순이익만 동일하게 만들면 되고 그때 주당 순이익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본조달 분기점이 정의가 두 가지예요. 예전 10년 전의 회계사 기출에는 아마 자본조달 분기점이 NPV가 0일 때 매출 수준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본조달 분기점이 요 문제에서는 두 어떤 조달 방안이 있는데 그 조달 방안으로 구한 EPS, 주당 순이익이 같아졌을 때 그때 영업이익 수준이 자본조달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용어가 생소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2억 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안은 보통주 만주 발행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의 부채를 10% 이자율로 조달하고 나머지 5천주 발행하는 방안. 그래서 첫 번째 방안 보통주 만주 발행, 두 번째 방안 1억 원 부채랑 5천주 보통주 발행. 거기서 EPS 구하면 EBIT 곱하기 1-T의 만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EBIT 마이너스 이자죠. 요거 1억의 10%가 이자. 그 다음에 거기서 1-T 그 다음에 5천주. 근데 요게 1-T가 약분돼서 법인세를 안 줘도 사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EBIT가 바로 자본조달 분기점에서의 영업이익 수준이에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똑같은 EPS인 1100이 나옵니다. 자, 32번입니다. 32번 문제고요. 32번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스타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 분석 결과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죠. 1.524. 이게 뭡니까? 이게 베타죠. 그래서 요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의 표준편차. 그러면 A의 표준편차만 미지수로 두고 이 베타 구하는 공식 있죠? 이 베타 구하는 공식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0.788 상한계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45% 시장 표준편차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기는 A의 표준편차를 역으로 발라내면 됩니다. 2.8%. 33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개별증권의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이면 이거 기출문장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SML식 베타에서 여기 상관계수 있죠? 여기 상관계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CML식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도 기출문장으로 나왔죠? 시장 포트폴리오는 가장 기울기가 크다. 그러니까 위험보상 비율이 가장 크다. 비율적 포트폴리오 위험보상 비율보다 항상 큽니다. 이것도 기출문장으로 나와 있고요. CML 선상에 있는 위험보상 비율은 다 효율적인 자산들의 위험보상 비율이고요. 그 CML 선상의 위험보상 비율은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보상 비율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SML보다 위쪽에 있는 SML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위쪽에 있으면 과소평가죠. 아래쪽에 있으면 낮은 수익률 기대되는 경우에는 과대평가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 4번 SML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비율적 포트폴리오, 개별 자산,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ML상의 포트폴리오 베타, 이것도 기출로 나왔었죠? 투자 비중과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과 동일하다. 어떻게 도출해요? CML상의 포트폴리오는
무형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를 가중평균하죠. 그래서 각각의 베타, 무형자산 베타랑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를 WF랑 WM으로 가중평균하는데 무형자산 베타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 얼마예요? 1이죠? 이 정도는 알죠? 그걸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만 남죠. 이렇게 우리가 전개할 수 있고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자, 3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MM63에 의하면 부채 사용 기업이 무부채 기업보다 뭐만큼 더 큽니까?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전개했어요? B 곱하기 T죠. 그렇죠? 이자 비용 절세 효과가 I 곱하기 T인데 그거를 KD로 할인하면은 그러면은 이자 비용 절세 효과 현재 가치가 되고 요거를 B 곱하기 T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A 맞죠? 여기서 상충이로는 MM63에서 추가로 기대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부채 사용에 대한 절세 효과를 부정한다. 요거까지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MM63에서의 부채 사용에 대한 절세 효과 인정하고 거기서 추가로 기대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를 더하는 거죠. B 틀렸고. 그 다음에 자, 대리인 비용. 보통 우리가 대리인 비용은 경영학에서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자녀 손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타인자본 대리 비용, 자기자본 대리 비용 나뉘죠? 그거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서 설명은 없고 그냥 대리인 비용은 감시 비용, 확증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ML58은 부채 기업과 무부채 기업 같죠? 최적자본 구조 없죠? 최적자본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는 자본 구조를 얘기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는 자본 구조를 얘기할 때 그 자본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은 자본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업현금 흐름 포함해서 우리가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잉여현금 흐름이 영어로 프리캐시 플로우잖아요. 왜 프리캐시 플로우예요? 자본 구조와 프리하다. 자본 구조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최적 자본 구조에서는 자본 구조가 변경할 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본 구조에만 신경 쓰니까 영업현금 흐름은 크게 우리가 보지 않고 그 자본 구조에 영향을 받는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 위주로 보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가장 작게 해야 기업 가치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최적 자본 구조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자본구조 이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35번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비대칭 하에서의 경영자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 하에서 기업의 정책이 시장에 신호를 준다. 시장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준다. 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신호이론 관점에서는 얘기를 하죠. 맞는 문장이고요. 2번, 기업의 이익이 일시로 변동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정책을 우리는 배당 안정 정책이라고 얘기하고요. 맞고. 그 다음에 자본 이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죠. 보통은 배당소득세율이 높죠. 자본소득세율이 낮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주주한테 불을 환원할 때 배당을 주면 배당소득세,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기업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주주들은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기업한테 파는 거죠. 매매 차익이죠. 자본이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자본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똑같은 현금 흐름이 주어졌을 때 배당으로 받을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받을래? 하면 만약에 자본소득세율이 낮으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주주 입장에서 이득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할 경우에 주주의 부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항상 강조 드렸던 부분이고 5번 로제프 누구지? 몰라도 됩니다. 자, 우리는
요거를 모른다고 해도 5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배당을 증가하게 되면 내부 유구부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될 필요성이 올라가죠? 그러면 조달 비용, 신주 발행비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신주 발행비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내부 유보금이 줄면 주주 입장에서 내부 주주죠? 내부 주주가 유용할 내부 자금이 줄어들면서 대리인 비용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로제풀을 몰라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여러분, 새로운 용어가 막 등장하게 되면 문제는 쉬워져요. 당황하지만 않으면 그럼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36번이고요. 효율적 시장 가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증권의 현재 가격이 해당 증권의 가치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는 시장. 그쵸? 더 정확하게는 즉각적이고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약형, 중강형, 강형 세 가지가 있죠. 중강형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2번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장이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강형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고요. 약형은 과거의 역사적 정보가 반영되고요. 중강형은요, 과거 정보까지 포함한 공시된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과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를 오랜만에 냈고요. 자, 37번입니다. 자, 37번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네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10%로 동일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랑 Y가 뭐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해볼까요? 똑같이 지금 10%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상황유수가 0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곡선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상황유수가 0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분산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때 최소분산 포트폴리오의 각 X, Y의 투자 비중은 최소분산 포트폴리오 식 있죠? 여기서 X랑 Y의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요거 집어넣어서 전개하게 되면은 약분이 샥 되고 0.5가 튀어나옵니다. 그 전개하는 거는 안 해볼게요. 많이 해봤으니까. 기출에 나왔습니다. 1차도 나왔고요. 2차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케이. 그럼 50%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해서 50% 됐죠? 그런데 문제는 1일 때입니다. 1이면 최소분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없어요? 이 파란색이 상관계수가 1일 때잖아요. 이거 B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분산 포트폴리오가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B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A와 C는 맞습니다. C는 왜 맞아요? C를 보세요. 요거는 역으로 얘기한 건데 최소분산 포트폴리오를 얘기하지 않고 표준편차 0이 되는 포트폴리오래요. 표준편차 0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여기 최소분산 포트폴리오면서 무위험 포트폴리오입니다. 똑같이 투자 비중 50%씩 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분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고요. 여기 전제 조건은 항상 X랑 Y의 표준편차가 같을 때입니다. D 볼게요. X랑 Y를 사용해서 표준편차가 0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상관계수 각과 상관없이 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 X랑 Y를 이용해서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0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하려면 공매가 허용된다라고 하더라도 X랑 Y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표준편차 0이 되는 경우는 항상 언제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1이 아니네요.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일 뿐이네요.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주식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0일 경우에 주식 X랑 Y에 각각 6대4로 자금을 투자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을 구하는 공식 쓴 다음에 뒤에 세 번째 항은 0이죠? 상황에서의 0이니까.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요거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37번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뭐 기출에 나왔던 문제니까 연습서까지 만약 공부했다면 되게 쉬웠을 거고요. 1차만 공부했다면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생각하기가 버거울 수는 있었겠다. 자, 이제 38번입니다. 자, 1번. 듀레이션은 채권 보유자가 채권으로부터 현금을 통해서 자신이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다. 맞죠? 각 만기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각 만기를 가중평균하죠. 그래서 가중평균 회수 기간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듀레이션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 수익이 20%고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하는 연구채의 듀레이션을 구해보면 연구채 듀레이션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럼 20% 집어넣으면 6 나오네요. 2번이 틀렸네. 3번 이거는 듀레이션을 이용한 가격 변화율 공식이죠. 가격 변화율은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델타 R인데 만기 수익이 20%고 듀레이션이 5년일 때 일반적으로 듀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맥컬리 듀레이션이고요. 그거를 1 플러스 만기 수익률을 나누면은 수정 듀레이션에 나오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기 수익률이 21%로 상승했대요. 그럼 1% 상승한 거죠? 그러면 델타 R이 1%고 그때 가격 변화율을 구하랍니다. 그럼 가격 변화율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1% 하면 되겠네. 4.17% 마이너스 나오고요. 무이프채 듀레이션은 채권 만기랑 동일하고요. 이프채 듀레이션은 채권 만기보다 짧은데 할인 이프채의 경우 만기가 길어질 때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기출문장으로 많이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발라낼 수 있었을 것 같고 38번은 연구체의 듀레이션 공식만 알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옵션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이항 모형에서 옵션 가격을 산출할 때 주가 상승 확률 필요했어요? 주가 상승 확률이 필요하지 않고 상승 계수가 필요했죠. 상승률이 필요했습니다. 상승 확률은 옵션 가격 구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무혐 이자율로 우리 구했잖아요. 위험 프리미엄 굳이 고려되지 않았죠. 맞고, 자, 보호풋 전략은 기초자산 보유할 때 자산 가격 하락 대비 풋옵션 매입 맞죠?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럽형 콜옵션의 델타는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곡선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 그때 우리가 행사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쳐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쪽에 있으면 우리가 콜옵션 측면에서는 내가격, 이쪽에 있으면 우리가 당장 행사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외가격이죠. 자, 그때 여기서 요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접선이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콜옵션의 델타로 불렀죠. 그러면 델타는 내가격에서보다 외가격이 더 커요? 반대죠. 외가격은 0부터 출발하고요. 내가격으로 갈수록 1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됐어요. 3번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변수 중에 무혐의자율은 콜옵션과 정해관계, 풋옵션과 부해관계였죠. 이거는 옵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암기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번 배당은 콜옵션에는 부해관계, 그 다음에 풋옵션에는 정해관계였죠. 지금 콜옵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배당을 주는 유럽형 콜옵션의 가격은 무배당 콜옵션의 가격과 비교하게 되면은 더 낮거나 같다. 그쵸? 그래서 이거 기출문장이었죠. 자,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항 모형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뭐 공부했으면은 무조건 맞추겠지. 현재 주가 지금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 1,000원이에요. 등가격 상태고 배당금 없고요. 1,100 또는 900이 되고요. 가까이 상승 할 확률, 하락 할 확률은 필요 없죠. 사실 요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1,100이 됐을 때 만기가치 100, 900 됐을 때 콜옵션의 만기가치 0, 풋옵션은 반대죠. 그 다음에 위험중립 확률 구하는 거 1 플러스 무혐의이자율 마이너스 하락계수 0.9, 상승계수 1.1 마이너스 0.9 해서 0.75의 위험중립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항 모형 공식 통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때 무혐의자율 5%, 위험중립 확률 구할 때 썼던 이 5%로 할인해서 콜옵션의 가격, 풋옵션의 가격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0.75 나누기 1.05 하면 나오고 콜옵션의 가격이, 그 다음에 100 곱하기 0.25 나누기 1.05 하게 되면은 풋옵션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2024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재무관리 문제 해설 강평 다 마무리 지었고요. 제가 있는 님 없는 님 다 짜내서 강평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도움을 받길 좀 바라겠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듣느라. 저는 물러갈게요, 여러분.